강에서 카약을 타던 관광객들이 강가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피 묻은 옷을 입은 소녀 하나가 미친 듯이 손을 흔들고 있었거든요. 건져 올렸더니 소녀는 정신이 반쯤 나간 상태로 이 말만 반복했습니다. 모두가 죽었다고. 소녀의 이름은 발렌티나. 1993년 8월 시베리아 하마르 다반 산맥으로 떠난 7명의 하이커 중 유일하게 살아 돌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나머지 6명은 산 위에서 죽었는데 그 죽음의 방식이 너무 이상했습니다. 눈과 코에서 피를 흘리고 옷을 스스로 찢어버리고 바위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도대체 그 산 위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993년 8월 2일 카자흐스탄 출신의 하이커들이 시베리아 남부의 하마르 다반 산맥으로 출발합니다. 두 개의 그룹이었는데 한 그룹은 콘스탄티니, 다른 그룹은 류드밀라 코로비나가 이끌었습니다. 류드밀라는 이 지역 산악 커뮤니티에서 꽤 이름이 알려진 베테랑 하이커였습니다. 수십 번의 원정 경험이 있었고 학생들을 데리고 험한 산을 오르는데 누구보다 능숙한 사람이었죠. 두 그룹은 서로 다른 경로를 택했습니다. 류드밀라의 그룹은 고도가 높은 능선을 따라가는 루트를, 콘스탄틴의 그룹은 계곡을 따라가는 루트를 골랐죠. 며칠 후 타바투이 호수에서 다시 만나기로 약속하고 갈림길에서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게 두 그룹이 서로를 본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출발 전 현지인들이 이상한 말을 남겼습니다. 요즘 산 근처 동물들이 이유 없이 공격적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기차에 스스로 몸을 던지는 동물들이 있었다고도 했죠. 하이커들은 그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산 좀 탄다는 사람들이 의뢰 그러듯 현지인들의 경고쯤은 과장된 이야기로 여겼던 거죠. 하지만 그 경고는 결코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류드밀라의 그룹은 초반엔 순조로웠습니다. 날씨도 나쁘지 않았고 예정보다 빠르게 첫 번째 능선에 올라섰죠. 류드밀라는 하루 4끼를 챙겨 먹이는 사람이었습니다. 힘든 산행일수록 체력 관리가 먼저라는 주의였고 학생들은 그런 그녀를 믿고 따랐습니다.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8월 4일 고도가 높은 수목 한계선에 진입하자 상황이 급변합니다. 갑자기 비바람이 몰아치더니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시야가 거의 확보되지 않는 상황이었죠. 류드밀라는 더 이상 전진하는 대신 그 자리, 노출된 평지에 텐트를 치기로 결정했습니다. 숙련된 등반가의 판단이었습니다. 무리하게 움직이다 길을 잃는 것보다 멈추는 게 낫다는 거였죠. 학생들은 추위를 버티기 위해 주변에서 황금 뿌리를 채집해 씹었습니다. 시베리아 산악지대에서 자라는 이 식물은 피로 회복과 체온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었거든요. 겉으로 보기엔 경험 많은 리더가 팀을 잘 이끌고 있는 평범한 산행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 텐트 안에서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산 아래 콘스탄틴의 그룹은 평화로운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고도가 낮은 계곡 루트였으니 날씨 변화도 크지 않았고 별다른 문제 없이 약속 장소를 향해 이동 중이었죠. 8월 5일 콘스탄틴 일행은 타바투이 호수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류드밀라의 그룹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류드밀라의 딸 나탈리아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엄마가 워낙 신중한 사람이라 날씨가 나쁘면 충분히 기다렸다 내려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루쯤 늦을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그런데 주변 풍경이 이상했습니다. 산 쪽의 나무들이 한 방향으로 심하게 쏠려 있었거든요. 마치 거대한 무언가가 훑고 지나간 것처럼 나무들이 비정상적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스 한 마리와 마주쳤습니다. 원래 무스는 사람을 피하는 동물입니다. 그런데 이 녀석은 달랐어요.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위협적인 자세로 다가왔습니다. 나탈리아는 그 순간 출발 전 현지인들이 했던 말이 떠올랐다고 했습니다. 동물들이 이유 없이 공격적으로 변하고 있다던 그 경고가요. 불길함이 엄습했지만 아직 아무도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류드밀라의 그룹은 여전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나탈리아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거든요. 엄마가 산에서 내려오지 못한다는 너무나 생생한 꿈이었습니다.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는 날이 반복됐죠. 나탈리아는 콘스탄틴에게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지금 당장 산으로 돌아가서 수색해야 한다고요. 하지만 콘스탄틴은 거절했습니다. 이유가 없지는 않았어요. 식량이 부족했고 자기 팀원들의 안전도 책임져야 했습니다. 이미 예정된 루트에서 벗어나는 건 또 다른 위험을 부를 수 있었죠. 결국 콘스탄틴의 그룹은 예정대로 최종 목적지인 바이칼 호수 마을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도 류드밀라 일행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나탈리아는 절망했습니다. 콘스탄틴도 마찬가지였어요. 자신이 내린 결정이 옳았는지, 그때 산으로 돌아갔더라면 어땠을지, 그 질문은 이후 평생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시각, 아무도 모르는 산 위에서는 류드밀라의 그룹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을 겪고 있었습니다. 도움을 요청할 방법도 도망칠 시간도 없이 모든 일이 순식간에 벌어지고 있었죠. 8월 4일 밤, 강풍이 텐트를 덮쳤습니다. 천이 찢어지면서 눈이 그대로 쏟아져 들어왔고 아이들은 한순간에 혹한 속에 노출됐습니다. 밤새 버틴 그들은 새벽이 되자마자 합산을 시작했습니다. 류드밀라의 판단이었습니다. 더 이상 이 고도에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였죠. 그런데 오전 11시쯤 경험이 적은 대원 사샤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특별히 다친 것도 없었고 고산병 증세와도 달랐어요. 류드밀라는 나머지 학생들을 먼저 내려보내고 사샤 곁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류드밀라의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발렌티나가 뒤돌아 달려갔을 때 사샤는 이미 눈을 뜬 채 죽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류드밀라가 발작을 일으키며 쓰러지고 있었죠. 수십 년 경력의 베테랑이 그 험한 산을 누구보다 잘 알던 사람이 아무런 예고도 없이 쓰러진 겁니다. 발렌티나는 그 순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고.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고요. 가장 믿었던 사람이 사라지는 순간 그룹은 순식간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류드밀라가 쓰러지자 남은 학생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패닉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무서워서 우는 수준이 아니었거든요. 동료들이 하나둘 이상한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눈, 코, 귀에서 피가 흘러나왔고 입에서는 거품이 나왔습니다. 몸을 가누지 못하면서도 비명을 질렀죠.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일부는 자신의 옷을 스스로 찢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영하에 가까운 기온 속에서 방한복을 벗어 던지는 겁니다. 빅토리아는 도움을 주려던 발렌티나의 손을 있는 힘껏 물어뜯었습니다.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알던 친구가 아닌 것 같았다고요. 가장 끔찍했던 건 타티아나였습니다. 타티아나는 바위 앞에 무릎을 꿇더니 자신의 머리를 반복해서 바위에 치겼습니다. 발렌티나가 말리려 했지만 역부족이었고 타티아나는 피범벅이 된 채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불과 몇 분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넓은 산 위에 서 있는 발렌티나 주변으로 동료들이 하나씩 쓰러져 갔습니다.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수라장 속에서 발렌티나는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뭘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아무것도 판단이 서지 않았죠. 그때 데니스가 기어왔습니다. 온몸에서 피를 흘리면서 마지막 힘을 짜내듯 발렌티나에게 다가온 겁니다. 그리고 딱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도망치라고요. 데니스는 발렌티나를 산 아래 방향으로 밀어냈습니다. 발렌티나는 뒤를 돌아볼 새도 없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숲을 향해 무조건 아래로. 눈보라가 몰아치는 수목 한계선을 넘어 어느 지점에 이르렀을 때 발렌티나는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침낭을 꺼내 그 안에 몸을 밀어넣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사방은 고요했습니다. 어젯밤이 꿈이었으면 했지만 손에는 여전히 빅토리아가 물어뜯은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발렌티나는 산으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동료들의 눈을 하나씩 감겨주고 텐트 천으로 시신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지도와 나침반을 챙겨 혼자 걷기 시작했습니다. 살아서 내려가야 한다는 그것 하나만 생각하면서요. 혼자였습니다. 길도 잃었고 식량도 없었습니다. 발렌티나가 방향을 잡은 건 산 정상 부근에 설치된 전신주였습니다. 전신주가 있다는 건 어딘가에 사람이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걸 이정표 삼아 무작정 걸었습니다. 먹을 것이라곤 산에서 채집했던 황금뿌리뿐이었습니다. 씹으면서 걷고 걸으면서 씹었죠. 이틀째부터 열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환각도 찾아왔습니다. 동료들의 얼굴이 보이기도 했고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 그것 하나가 발렌티나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산을 혼자 걷는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는 겪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특히 방금 전까지 동료들이 이유도 모른 채 하나씩 죽어가는 걸 목격한 직후라면요. 나흘째 되던 날 발렌티나는 바이칼 호수로 이어지는 강가에 닿았습니다. 상류를 따라 걷다 보니 저 멀리 카약을 타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8월 9일이었습니다. 발렌티나는 강가에서 있는 힘껏 손을 흔들었고 우크라이나 관광객들이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구조된 직후 그녀가 한 말은 단 하나였습니다. 빨리 산으로 올라가야 한다고. 아직 친구들이 거기 있다고요.
발렌티나의 증언을 바탕으로 수색대가 꾸려졌습니다. 헬기가 동원됐고 8월 24일 마침내 하마르 다반산 정상 부근에서 6구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발렌티나가 덮어뒀던 텐트 천 아래 동료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발견까지 2주가 넘게 걸렸고 시신은 이미 심하게 부패한 상태였습니다. 수색 대장 유리는 현장을 살피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시신들이 발견된 곳에서 불과 몇백 미터 거리에 산악 대피소가 있었던 겁니다. 조금만 더 움직였다면 살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 거리였죠. 그리고 현장에서 식량이라곤 통조림 단 한 개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유리는 이 점을 근거로 류드밀라의 리더십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학생들을 너무 혹독하게 몰아붙인 나머지 충분한 식량을 준비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거였죠. 하지만 발렌티나는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류드밀라는 식단과 안전에 누구보다 철저한 사람이었다고요. 공식 사인은 저체온증과 심장마비로 발표됐습니다. 그런데 저체온증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코와 귀에서 흘러나온 피, 스스로 옷을 찢어버린 행동, 바위에 머리를 박은 자해, 그 어떤 의학 교과서에도 저체온증의 증상으로 이런 것들은 나오지 않거든요. 저체온증이 아니라면 도대체 뭐가 그들을 그렇게 만든 걸까요? 수십 년째 연구자들과 음모론자들이 매달리는 질문입니다. 가장 먼저 거론된 건 역설적 의복 벗기입니다. 저체온증 말기에 몸이 갑자기 뜨겁게 느껴지면서 옷을 벗어던지는 현상이거든요. 일부 증상은 설명이 됩니다. 하지만 바위에 머리를 박거나 눈과 귀에서 피를 흘리는 건 여전히 설명이 안 됩니다. 오염된 물을 마셔서 중독됐다는 설도 있었습니다. 고산지대의 물이 특정 균에 오염됐을 가능성이죠. 고산병으로 인한 폐수중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이 가설들에는 공통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왜 발렌티나만 아무 증상 없이 멀쩡했냐는 겁니다. 같은 물을 마시고 같은 공기를 마셨는데 그녀만 살아남았거든요. 가장 섬뜩한 가설은 소련 군부가 이 지역에서 신경가스 실험을 했다는 겁니다. 노비촉 계열의 화학작용제가 누출됐고 하이커들이 그 구름 속에 노출됐다는 거죠. 또 하나는 지형적으로 발생하는 초저주파, 인프라사운드 이론입니다. 인간의 귀에는 들리지 않지만 내장을 진동시켜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유발한다는 겁니다. 어떤 가설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가설도 완전히 틀렸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발렌티나는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자신이 살아남은 이유를 묻는 말에 그녀는 늘 같은 대답을 합니다. 체력이 좋았던 덕분이라고요. 하지만 함께했던 동료들도 숙련된 하이커들이었습니다. 체력으로만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걸 발렌티나 본인도 알고 있을 겁니다. 하마르 다반의 그날 이후 증거들은 하나씩 사라졌습니다. 시신은 부패했고 현장은 훼손됐으며 목격자는 발렌티나 한 명뿐이었습니다. 소련이 붕괴되던 혼란의 시기였던 탓에 수사도 흐지부지 됐죠.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기회들이 조용히 닫혀버린 겁니다. 그 산 위 어딘가에는 아직도 그날의 흔적이 남아있을지 모릅니다. 6명이 마지막으로 텐트를 쳤던 자리, 타티아나가 쓰러졌던 바위, 데니스가 마지막 힘으로 발렌티나를 밀어냈던 그 땅이요. 하마르 다반은 지금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아무 대답도 내놓지 않은 채로 조용히 그날의 비밀을 품고 서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마르 다반 산맥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조용히 서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곳을 지나간 사람들은 단 한 명을 제외하고 모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단편적인 기록과 한 사람의 기억뿐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풀리지 않은 질문 하나, 그 산 위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진실은 여전히 그곳에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눈보라 속 어딘가에 아직 밝혀지지 않은 채로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